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카메라 세팅하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미 진 다 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아니 첫 저희 녹음인가? 그 마지막 모임 때 그 마지막 모임 끝나고 바로 이렇게 새해 넘어가는 날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도 되게 애매한 연말이고 지금도 애매한 새해야.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연말 인사하면서 그런가?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새해 계획들 짜세요? 저는 잘 안 짜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책 안 사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죠? 열심히 작년에 미리 사놨고요. 올해는 가능하면 이제 사야 되는 책 있으면 이북으로 사거나 아니면 뭐 서점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려고 이제 좀 제가 보니까 경련으로는 책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쌓여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바퀴님은? 저는 원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 옷을 사지 말자. 근데 저도 똑같아요. 12월 31일 날 질렀어요. 실천하는 거야. 맞아. 안살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 한 번에 또 기회가 있어요. 언제요? 음력수를 지나야 돼. 새해가 되기 구정. 때문에 그 전에는 아직은 2023년이다라고 하고 해도 아무도 딴지 걸 수가 없어. 그래서 살을 안 찌는 것도 목표예요. 살이 안 쪄야지 가지고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근데 급격히 빠지면 어떡해? 갑자기 너무 빠져서 옷을 사야 되면 어떡해? 그래도 집에 있는 걸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금바퀴님. 저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왜냐면 그냥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획 세운다고 했다가 또 막 짐 빠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딱 진짜 음력 설 때쯤에 이제 새해구나 하는 좀 더 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냥 요즘이 어쨌든 비수기니까 좀 쉬면서 생각 없이 살고 있고 음력 설 때쯤에 이제 계획도 세우고 그때부터 연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계획 없이. 무계획도 계획이죠. 그렇죠. 네. 와, 이렇게 2024년도 우리가 함께 만날 책은요. 지난번에 우리 금바퀴님 소개로 이 책이죠. 네.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은 가지오 이시구로라는 영국 작가님이 쓰신 소설책이고요. 제가 이름과 또 이 소설의 그 문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이제 번역본을 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일본 작가라고 당연히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오바키님이 이분 영국 작가님이시다. 어렸을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본인의 정체성이나 국적 모든 게 영국 분이시고 이 소설이 사실 되게 영국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일본 소설일 거라고 그냥 더 편견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영국 이러니까 오히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쓴 영국 소설이라고 왜냐면 약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내가 되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너무 그게 당연해서. 근데 이 소설에서는 되게 영국의 아이덴티티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3자가 쓴 소설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었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제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래서 쓴 거래요. 나 영국 사람이다를 보여주려고 쓴 책이래요. 워낙 생긴 게 아시아인이고 그다음에 이름도 일본식 이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누구나 항상 자기한테 당연히 일본 사람이겠거니 하고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거기에 약간 진절머리 났다라고나 할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여줄게 라고 쓴 게 이제 이 책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금바퀴님 느끼신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준바퀴님 어떠셨어요? 제가 그 중간에 그 영국 역사 막 이런 게 너무 헷갈려서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해서 책이 전반적으로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뒷부분에 좀 얘기 나눈 부분은 좀 잘 읽히긴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웠다. 그리고 뭘 말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저는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보면서 내가 유럽 역사를 되게 잘 알고 있었으면 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해서 그 나라들의 관계가 우린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만약에 중국, 일본, 한국이었으면은 확 와닿았을 그죠. 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다 유럽 사람들과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들만의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과 전쟁과 그런 정책들이 와닿지 않아서 저도 그 부분은 저 스스로에게 아쉬웠어요. 내가 영국 역사 알았으면 더 맞아. 더 재밌게 재밌었을 봤을 것 수 같아요. 있었겠다. 이거는 항상 외국 소설 읽을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인도 소설 뭐였죠? 저희 읽었던 거? 작은 것들의 신. 작은 것들의 신에서도 사실 그 역사적인 얘기 나올 때 저는 거의 다 스킵했거든요. 아무리 음. 노력을 해도 그냥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영국 배경의 소설은 그 뭐 어쨌든 세계대전 했을 때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그 끼쳤던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여기선 더 디테일하게 나라들 간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프랑스는 독일을 싫어하고 영국은 독일이랑 싸우고 영국은 프랑스를 싫어하고 뭐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의 외교라고 포장을 해서 자신들이 어느 나라를 싫어하는 것들을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똑같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사실 역사적인 거는 그냥 한 뭉뚱그리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두 가지의 그 구도 대결에서 그리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쨌든 그 스티븐스의 그 예전 주인의 그런 그 사람의 행실이었잖아요. 잠깐. 스티븐스가 누구지? 얘기해야겠네. 제가 그럼 여기서 줄거리를 우리 너무 이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벌써 본론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책이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금박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도 살짝 스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소설이야말로 스포가 그렇게 중요한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줄거리는 이제 배경이 영국 옥스포드 근교의 달링튼 홀의 집사인 스티븐스인가요? 스티븐스가 주인공이고 시작은 1956년인데 그 전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이 1920년대와 30년대 그 달링턴 홀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식으로 줄거리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티븐스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스티븐스는 달링턴 경에게 평생을 바친 충실한 집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달링턴 경은 나치를 도와준 인물이죠. 나치의 호의적이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계속 이런 어떤 정치적인 미팅을 개최하고 그랬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전 직장 동료였던 미스 켄튼을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미스 켄튼은 역시 달링턴 홀의 하우스키퍼였고요. 이게 소설은 이제 1956년에 미스 켄튼으로부터 결혼 생활을 묘사하는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스티븐스는 이 편지가 불행한 결혼을 자신에게 이렇게 암시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착각이었죠. 뒤에 알게 되지만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달링턴 홀이 일손이 부족해서 미스 켄튼을 다시 고용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이제 새로운 주인인 미국인 패러데이 어르신이 이 편지를 받은 걸 알고 자신의 차를 빌려주면서 한번 다녀와라. 너도 이제 휴가가 필요하니까 한번 다녀오는 것도 너의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게 돼요. 미스 켄튼을. 그러면서 미스 켄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결혼이 자기 신의 결혼이 실수가 아니었는지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남편을 사랑하게 됐고 지금은 첫 손자를 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티븐스는 자기가 놓친 기회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놓친 기회들에서는 미스 켄튼과의 로맨스 왜냐면 되게 이어질 만한 너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전 주인이었던 달링튼 경이 과연 자신의 충성을 바칠 만한 인물이었던가에 대한 의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 온 마음을 다해 그 주인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충성을 했었는데 이제 후에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언제 이렇게 터쳐지냐면은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이제 차가 잠시 고장이 나서 어떤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여기서 낯선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주치면서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이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제목과 그리고 큰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데 저녁이 하루의 최고의 시간,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이니까 이때를 꼭 즐기세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나날에 더 충실하기로 스티븐스가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끝이 나요.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홀은 달링턴 경의 200년간 가문이 소유했던 집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인 2명인 거죠. 참 영국 사람인 달링턴, 그다음에 나중에 새로 들어오게 된 미국 패러데이 어르신. 네. 네. 그렇게 두 사람을 모시는 집사 이야기인 거입니다. 네.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두 분은? 아까 말했듯이 어려웠어요. 어떤 점이 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근데 저는 좀 되게 일본스럽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 일본 특유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문체들로 좀 읽었고 제가 이제 약간 일본 소설 읽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체 드러나지 않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처음 시작할 때 좀 뭔가 계속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하는가 약간 이러는 게 뭐야 있지 이랬는데 뒷부분은 좀 재밌긴 했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말하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그냥 감상. 근데 제가 상이랑 안 맞나? 분명히 상을 받은 작품인데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써져 있는지 그 약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일본 문체라고는 전혀 못 느꼈어서 이 부분이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사라는 직업 특성상 원래 우리가 아시아 문화는 하이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집사의 어떤 역할도 그렇게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고맥락을 요하는 직업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 뭐 일본이라고 하면은 워낙 뭐 싫어도 좋은 거고 이렇게 그런 만연한 문화권이다 보니까 지금 준박해님 느끼신 부분이 그런 것 때문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와 영국 이걸 너무 느껴서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다라고 봤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책이 떠올랐어요. 어떤 책이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세요? 네. 부다페스트 호텔. 그 영화로 있는 건가? 맞아요. 저는 책을 안 보고 영화로 봤거든요. 저도 영화로 봤어요. 거기에도 이제 호텔 지배인이랑 굉장히 겹치는 어떤 캐릭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귀족들 같은 사람들, 외교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있잖아요. 되게 가식적인 어떤 그런 사교 그치? 활동.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사교성.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달과 식스펜스죠. 그거의 어떤 문화, 샬록 문화랑도 약간 매치가 되면서 두 작품이 떠올랐어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가즈오 이시구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왜 믿어 의심치 않았냐면 저는 이제 한국어판으로 그 번역된 걸로 읽었을 때 그래서 드러난 그 담담한 감정이랄까? 겉으로 이렇게 막 폭발시키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담담한 감정이라든지 이야기 전개가 내가 그동안 읽었던 일본 소설과 되게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준바키님의 감상이 되게 저랑 비슷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추천을 했잖아요. 추천했던 이유가 그 저희 동네에 독립서점이 있는데 되게 조그만 서점이어가지고 책들이 몇 권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씩 딱 보는데 왜 보면은 이 서점 주인분이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일본 작가들이 몇 있더라고. 하루키도 그때 새로 나온 하루키 소설책도 있고 이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작가의 이름을 이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제일 최근에 나온 소설에 관한 그 팟캐스트였는데 그러면서 되게 좋았다는 그게 어렴풋이 기억나서 이 책은 어떨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상 좋아하니까 북커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커상을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탔대. 그럼 이거 읽어야 되잖아. 상 탄 사람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편견이 생기죠. 상탄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읽어서 함께 훌륭한 사람인데 척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100페이지, 15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와 너무 신기한 게 왜 고전은 고전인가 했던 게 여기서 말하는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직원에 대한 어떤 뭐 선입견도 있고 사람을 뽑을 때 보는 거라든지 자기 스티븐스의 아버지도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의 집사 때랑 지금은 다르다. 뭐 이런 것부터 그 여자 누구지 아까? 미스 켄튼? 미스 켄튼. 그 여자가 우리 식으로 따지면 MZ의 Z세대인 거야. 그런 사람이 그치, 할만하고, 직업으로 맞아. 들어오면서부터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는 고전일 수밖에 없다. 이 메커니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신선했어요. 특히 저는 미스 켄트는 되게 공감을 한 부분이 많았는데 뭐가 잘못된지 뭐가 불합리한지는 알아. 하지만 나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그만두면은 갈 데도 없고 돈도 끊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갈등이라든지 뭐 약간 그 할 말은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뭐 이런 그 애매한 그런 위치들이 정말 나갔다. 나 나갔다. 맞아. 할 말은 하고 또 그거를 또 전 이렇게 해요. 전전긍긍하는 거죠. 할 말 맞아, 다 하고. 그러니까 스티븐스도 얘는 아직 어려서 몰라라고 하면서 덜 들들볶진 않더라고요. 그 경우도 난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이게 웃겼던 게 그러니까 스티븐스의 아버지가 늙으셔서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굉장한 분을 갖고 있잖아요. 말을 쉽게 하자면 늙었으면 쉬어야지 늙어서 자꾸 실수할 바에는 쉬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식의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말을 걸려고 하니까 이 미스 켄튼이 스티븐스에게 급하면 전가를 보내세요. 맞아. 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요. A message if it is urgent, Mr. Stevens.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영국 발음을 하신 거예요? 몰라요. 섞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되게 당찬애다. 그래서 완전히 요즘 말하는 MZ. 근데 여기에서 느껴진 확실히 어감 차이를 보니까 진짜 또 원어로 읽었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또 달랐겠다 이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국 신사들 이야기다 보니까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영어로 쑥쑥 읽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두 개 같이 펼쳐놓고서 비교하면서 봤는데 뭐 표리부동 같은 것도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Duplice Sisters라고 해서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신사를 이제 얘기할 때 보기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되게 표리부동한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단어로는 약간 사기꾼 같아라는 표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와 번역본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큰 한 방 먹었던 그거였어요. A message. 이거였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시고 싶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이 부분에서는 살짝 반전돼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전갈 편지 주세요. 아니면 DM 주세요. DM 보내라고. 아니 근데 스티븐스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켄턴 양이랑? 그게 안 나오나? 나이에 대한 얘기가 생각해 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아. MGMG에서 궁금해가지고. 그쵸. 어렸어요. 되게 어리게 봤고요. 왔을 때부터 어리게 봤고 일단 집사는 어린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경력이 엄청 쌓여야 되고. 근데 서로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건가? 너무한데? 영화를 아무도 안 보셨구나.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영화 못 봤어요. 근데 영화 되게 나이 드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이제 지금 나이 들고 나서니까. 영화 궁금하긴 하다. 네, 방금 아까 오바키님이 품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품위란 얘기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나는 제 제목이 이건 품위였어야 된다. 이 품위가 그럼 영어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품위는? 맞아. 디그니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스티븐스의 품위는 어떤 건지 대략은 알겠는데 이 품위가 한번 약간 흔들리는 계기가 나와요. 뒤에 이제 스티븐스가 차가 고장나서 들른 그 마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민, 대중을 대표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해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품위, 스티븐스가 생각하는 품위는 약간 대비되는 그런 품위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거는 되게 정말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개개인마다 다르고 이 당시에 사람 계층 간에서도 또 되게 다른 얘기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은 그냥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품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품위. 사람을 봤을 때 저분 참 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한국 생활하시면서?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화도 안 낼 것 같고 되게 그냥 태도? 내 손짓, 몸짓, 태도, 말투 이런 거에 약간 품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도 비슷해요. 어쨌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겉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저도 이렇게 뭔가 되게 말이 많고 뭐 이렇게 발랄한 사람보다는 그 뭔가 약간 진중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꾸미는 거에서도 뭔가 좀 더 심플하고 그런 사람들을 심플하면서 뭔가 고급져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품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직접 대하면서 품 있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맞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배우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조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되게 겸손하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이 사람이 품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바키님은요? 저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하면 여유가 있고 막 헐레벌떡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 그것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요, 이게 제 공감됐던 표현이 좀 있었거든요. 방금 외모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신 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품위를 갖추지 못했음이 자명한 사람이 그것을 갖춰보려고 애쓰는 것은 못생긴 여자가 아름다워지려 애쓰는 것만큼이나 헛된 것이다. 아 이거 요즘 이거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인데? 아니 뭐 그냥 이게 시대를 보자고 그치, 그치. 이 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못생긴 여자가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맞아.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칠애로 품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나 그레이트 개츠비의 맞아. 개츠비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기를 온 돈으로 치장을 하고 완전히 겉모습이 번지르르 치장하지만 아무도 그를 품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그러면서 공감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품이라는 게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과도 같다. 그래서 분석하려 드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 책에서는 품위를 감히 여성이랑 비교하다니라는 개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시대적인 발상이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해주지만 어쨌든 품이라는 거에는 좋고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내실을 더 봐야 된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도 이 작가 자신도 그 스티븐스의 품위를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던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또 받아들였냐면은 이 스티븐스가 어쨌든 되게 저명한 가문. 이게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뭐 갑자기 돈을 벌거나 이렇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되게 계속 얘기하고 뭐 몇백 년 이어지고 그런 가문에서 일하는 집사만이 품이 있는 집사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 그거를 또 뭐 직접적으로 비꼬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를 비판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고 난 약간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자기 저도 스스로도- 약간 품위 역설을 말한 것 같아요. 역설을 말했다. 저는 내용 어. 자체가 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거를 대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음. 약간 찔렸나 봐. 맞아. 내가 이렇게 정장을 사 입는 거는 내가 그런 사치스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이거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입는 거야. 라고 자기 행동에 대해 당위성을 일부러 주장하는 표현도 자기가 봐도 이게 품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 그치. 그리고 그 나중에 막 그렇게 대변을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는 옷차림이나 차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되게 저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즐기잖아. 즐기잖아요. 어. 맞아. 그래서 인간의 되게 그런 본성이랄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조선시대 드라마를 봐도 무슨 대감집의 하녀들은 굉장히 기세 등등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세계 어딜 가나 동일시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막 호루막 입고 갔는데 가서 되게 내치는 약간 그런 거 TV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명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는 행동이 되게 품위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어떤 기업에 강의를 나가잖아요. 가면은 뭐 제가 어느 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여성을 배려한 주차 구역이었어요. 임신한 분들의 주차 구역이었는데 제가 새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무님이 9시 이전에는 주차한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주차하시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차를 했어. 하고 나오는데 전화를 제가 안 받았나 봐요. 수업을 끝나고 나오는 중에 내 남편분이라는 사람이 엄청 화를 내면서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어떠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했단 말이 임직원 아니시잖아요. 딱 그러는 거야. 거기서 네가 이 회사는 아니잖아? 소리가 굉장히 그거에 프라이드가 너무 센 거야. 근데 자기가 그 회사인 것처럼 하는 게 물론 그런 게 어떤 애사심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를 되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애사심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 약간 특권 의식 이런 느낌 엄청 있었어요. 내가 어. 보고서 그런 사람 많이 못 봤는데 그 사람 보면서 아유 너 10년만 있어 봐라 속으로. 그치. 근데 싸울 가치는 없잖아. 근데 이걸 되게 자기 특권 의식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있구나 느꼈던 거의 저 10년 전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 게 비슷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랑 내가 어느 집안 가문의 집사다 이런 것들이. 네. 여기서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직업의식. 맞아. 직업의식이란 무엇인가. 근데 어쨌든 뒤에 나오지만 이 스티븐스가 가졌던 직업의식이 잘못된 거였다고 조금 나오잖아. 어쨌든 그 달링턴 경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을 반유대인 그리고 히틀러를 도왔던 도와주고, 사람과 심지어 그 집안에서 일하는 유대인 직원들까지 두 명 해고하는 자르고,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자신은 이 저명 가문에 충실한 집사니까 자신은 정말 그 완전한 소명 의식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헛된 자부심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 책의 전체적인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직업의식이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업의식에서 여기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위대한 집사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자식이 스스로가 이렇게 who is라고 what i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는 무엇인가라고 작은 질문을 한대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직업과 개인 인간을 완전히 분리한 것 같아요. 이제 후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왓이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 이외의 것, 물질이나 어떤 뭐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집중을 하는 느낌이니까 또 그런 어감이 다르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븐스가 말한 직업이라는 건 갖추어야 할 무엇이라는 거라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까지도 평가하고 싶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또 불편함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벌어진 연예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도 인간인데
연예인을 무슨 신격화처럼 바라봐서 그분의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너무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직업과 개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성인으로서 한 사람분의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직업이란 게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 자체가 자기 정체성인 사람도 있고. 그럼 두 분은 직업이 어떤 의미이세요? 자신한테? 저는 일개 회사원이어서 그렇게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의식 있게 살진 않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내 할 일 하자. 폐가 되지 말자. 약간 이렇게만 살고 있는데 저는 겉에 드러나는 직업들은 사실 그 직업의식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직업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회사원은 뭐 딱히 드러나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누군가 최근에 월급 루팡이라고 자기가 올렸다가 엄청 문제됐었잖아요. 아 진짜? 무슨 일 있었어요? 자기가 SNS에서 나 지금 월급 루팡 중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 이거 돈 헛벌고 있다. 놀면서 번다로 이슈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신입사원의 신입 공무원의 허세로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의식 중요하죠. 당연히 특정 직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의사라든지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신 분들의 직업의식 너무 중요한데 근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내 개인을 잃게 되게 돼. 지금 뭐 스티븐스처럼 개인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온오프가 잘 안 되면 그거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온오프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 같아요. 딱 할 때 하고 안 할 때 딱 때 쉬고 약간 이런 게 명확한 사람들이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저희 셋이 다 직군도 다르고 그 일하는 형태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뭔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온오프라는 게 되게 하고 싶으면서도 이게 내가 만약 오프를 하는 순간 난 도태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는 이제 한 번에 일이 많이 타가도 한 번에 없을 수가 없는 정말 초파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서. 왜냐면 저는 막 음악을 하는 모든 순간이 막 너무 즐겁고 사랑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괴롭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쉬고 싶고 돈 많이 안 주면 덜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알량한 마음들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소명 의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렇기도 저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라고 약간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저도 근데 제가 좀 저한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외할머니 49제였어요. 근데 49제를 제가 갔는데 회사 이메일을 계속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현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일적으로 좀 뭐가 미스나지 않았을까? 잘못되지 않았을까? 또 뭐가 급한 게 없을까? 약간 이러면서 그냥 약간 일이 나한테 뭘까라는 걸 그때 조금 현타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 시기를 겪는 것 같기는 해요. 일을 열심히 했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도 20대 때는 스티븐스랑 다를 게 없었어요. 스티븐스 아버지 임종도 안 지키거든요. 뻔히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스스로 되게 뿌듯해 하잖아. 난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20대 때 일이 우선이었어요. 어려운 문제. 근데 여기 어쨌든 아버지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조금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근데 아버지도 참 이거 보면은 진짜 가족을 잘 봐야 된다는 게 되게 느끼는 게 그 아버지의 삶을 결국에는 그대로 따르고 싶어 했고 어느 면에서는 막 비판하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말하는 그 전설적인 그런 뭐 집사 일화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사실 되게 전 좀 장황하게 묘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던 날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 날을 되게 길게 거의 한 챕터를 묘사하는데 그때가 그 달링턴 홀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고 아버지는 진짜 1, 2분 사이로 막 지금 돌아가실 것이냐 뭐 몇 분 뒤 돌아가실 거냐 하는 그 와중에 그 스티븐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한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사실 제 모습 봤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또 너무 뭐가 없으니까 그 프리랜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막 가족들이 뭐 같이 뭐 어디 가자 이러면 아 뭐 일해야 된다 연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만 지나 그렇게 좀 살다가 좀 5, 6년 지나서 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와 되게 쓸데없었다. 그 연주 그거 뭐라고 그냥 가족이랑 시간 더 보낼 거 이런 생각이 좀 더 드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임종 못 지킨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맞아. 예시인 거고 그거를 좀 우리 식의 생활에 녹여보자면 일이 뭐 대수라고 일한다는 게 벼슬처럼 내 일할 때 부모님 전화하시면은 부모님 되게 미안해하시고 맞아. 근데 또 남자친구나 아주 뭐 그러면은 이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차피 자기 허세의 자기 선택인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기 때문에 스티븐스가 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품위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다. 나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일화가 또 있는가 하면 또 미스 켄튼과의 일화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뭔가 굉장히 그 묘한 기류를 굉장히 오랫동안 품다가 결국 미스 켄튼이 결혼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왜 미스 켄튼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을까? 충실? 어떻게 근데 생각했어요? 충실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저도 약간 생각하는데? 했다고 자, 느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갔잖아. 결혼 딴 사람이랑 해버렸자.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도 알아. 자기가 원했던 결혼은 아니었다고. 이 스티븐스를 좋아하고 이 사람을 잘 되기 원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렇게 엇나간 표현 방식 아닌가요? 아니 그치 근데 그때 당시 미스 켄튼씨는 30 갓 넘은 나이였어요. 그럼 그 나이면 그 당시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 그치. 결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책에서 나오잖아. 내가 이 남자랑 친해지게 된 게 당신 얘기하다 친해지게 됐어요. 라고 계속 소스를 주거든요. 근데 스티븐스는 알지만 그거를 받아 쳐내. 반사. 여자 입장에서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먹었으면은 지금이라도 난 시집 갈 수 있다 가야지 이렇게 한 것 같아. 나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이거를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몇 번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난 내 갈 길 간다. 약간 이랬던 거. 그리고 편지를 스티븐스가 오해했다고 하는데 난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스티븐스가 정말 그렇게 자기의 일부러 더 극대화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오지 않을까 던졌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스는 또 자기 그 저택을 지켰고 알면서 모른 척한 거. 그래 알면서 모른 척한 척했어. 거야. 그리고 되게 뿌듯해하고 나 이거 자기는 이겨냈어. 그걸 좀 책임져 줄 수 없고 나는 여기서 품위를 지켜야 돼가지고. 근데 나도 내가 봤을 때도 미스 켄튼이 되게 당찬 이미지로 나오고 어떤 면에선 표현을 했지만 근데 가장 결정적인 말을 안 했어. 나 당신 좋아해요. 그치. 우리 어떤 사이예요? 아니 우리 이 한마디도 안 그때 했어. 그서 야릇한 씬 있었잖아요. 책장에 밀면서 거의 숨소리가 이렇게 닿을 정도로 되게 야릇한 모먼트가 있었어. 그때도 스티븐스 선을 넘지 않았다고. 여자 자존심에서 그 정도 했으면 다 했지. 뭘 더해. 이분 엄청난 연기 있으신 분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봐봐요. 스티븐스가 물론 스티븐스의 잘못이 굉장히 컸지.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충실하지 않았던 그리고 반응하지 않아서 후회했던 그런 지점들이 보이지만 스티븐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나이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잖아. 나이 차이가 났지. 그리고 집사라는 약간 자신이 어쨌든 무게감 있는 나름의 입지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상하 구조가 있는 관계였잖아. 자기가 스티븐스는 그 보스였고 미스 켄튼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총무였고 총무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스티븐스는 예의를 다했어. 예의를 지켰어. 자기가 먼저 이렇게 들이댔다가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 켄튼이 나 당신 좋아해요 한 번만 했어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 결혼했잖아.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그때 왜냐면 막 15일 만났잖아 둘만. 그때 얘기했다니까.
날 잡으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 왜 나는 그 결정적인 한마디는 기억 안 나는데? 시대를 보자고. 이게 지금 1920년대 그쵸. 이야기예요. 1920년대 이야기에서 여자가 그 정도로 밀어붙였으면은 난 당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과 친해지게 됐는데 당신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주를 주는데 그냥 그렇군. 이랬으면은 아 여자도 화가 나지. 그래서 미련에 남았어. 미련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저는 더 안 다가갈 것 같아요. 딱 미스 캔턴처럼 할 것 같아. 나도 그게 나는 어. 열심히 다 했어. 나는 다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분 최근 결혼 이야기 들어봐요? 어떻게 결혼한 거야? 이분 밀어붙였나 본데? 전 제가 밀어붙였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만나자.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결정적인 말은 오빠가 할 때까지 납뒀지만. 아, 거봐! 근데 아니 잠시만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이 있구나는 약간 느끼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먼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나 상황이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나도 느꼈어. 스티븐스.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지. 그래서 내가 고백하게 만들었다며. 그치. 이 여자분도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안 한 결국 거야. 안 한 거야. 알았어요. 이제 이해 갔어. 왜냐면 나는 계속 이게 한번 선입견이 생기니까 한마디만 하지. 그거 미스캔틀한테 지금이야. 한마디만 하면 돼.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 이어졌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정말 맨 끝에 이게 300 몇십 페이지가 되잖아요. 300 몇십 페이지가 되는데 거의 300페이지 다 돼가서 스티븐스가 그때서야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어디였지? 314페이지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실제로 그 순간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런 후회를 놓고. 우리 다시 과거로 가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여기 체크해놨네 보니까. 보세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해온 지 여러 해가 되었건만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겨우 축하한다는 얘기밖에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켄턴 양, 난 진심으로 축하했을 뿐이요. 거듭말하지만 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또 스티븐 씨, 당신이 제 지인과 저에게 상당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 아시나요? 계속 말을 걸어. 뭐 그렇지만 또 웃고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포기 안 했어. 그러네. 여기 열심히 계속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뭐 그다가 뭐 1, 2로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복도에 세워서 부르기도 하고 스티븐 씨 부르기도 하고. 캔턴 다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스티븐 씨 얘기했다는 게 진짜 계속 못 잊었네. 그러니까 서로 못 잊은 거지. 그다음에 남편도 알았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먹고서 얘기하는 그때 그 편지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쓴 거예요. 그땐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제 남편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한 게 자기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쯤에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맞아. 속으로 좋아한 거야. 딸 다 키워놓고 보니까 그래 남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갑자기 사랑 얘기 나오면 이렇게 재밌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스티븐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기 어쨌든 깨달음이 있었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스티븐스가 완전히 늙어서 막 죽음을 앞둔 시점은 아니고 약간 중노년의 시기에서 남은 삶은 어떻게 좀 다르게 살아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스티븐스가 여행을 했다라는 거에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차가 고장이 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거에서 여행을 잘 갔다 왔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계속 차가 고장을 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꾸 새로운 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지. 우리 보통 감기 걸리면 쉬라는 뜻이야. 이렇게 자기 쉬는데 스티븐스는 감기 걸려도 안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도 고장을 내야지 쉬는 사람인 거야. 그런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벤 부인, 아까 미스 켄튼 그분이 편지에서 남은 내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규정 있잖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나날이란 제목처럼 그냥 살아간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텅 빈 허공이란 말이 좀 되게 허무한 느낌도 들고 약간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약간 막막함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굉장히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고 미스 켄튼에 대한 마음도 드디어 이제 접게 되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본질은 못 버리고 그냥 계속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생각이나마 조금 바뀐 정도지 않지만 여전히 계속 그 집에 가서 충실한 집사의 삶을 살 거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기에 어쨌든 약간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스 켄튼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서 그냥 계속 살지 않을까. 이게 마음이란 게 한순간에 정리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미련? 난 계속 있을 것 같아. 굉장히 미련은 오래. 스캔틀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 건강 안 좋다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왜냐면 제가 볼 때 스티븐슨 계속 미련을 가질 것 같고 미스 켄튼도 남편이 이제 만약에 조금 사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그때 가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둘이 마음을 확인했기에. 전 이 책 표지 그림이 되게 좋고요. 여기 어떤 문장을 이 사람이 인용했냐면 배에 돛이 오르는 순간 마침내 육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라는 게 항해의 느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이 눈에서 사라졌을 때 새로운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돛을 이제만 올리기 시작한 항해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하는 게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여행이라는 그 쉼 안에서 분명히 배운 건 있을 것 같고 근데 단 한 가지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거는 연애에 대해 이 사람은 여기서도 연애를 되게 불경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경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미스 켄튼을 한테 마음이 없어 보여. 내 생각은 그래요. 어떠세요, 준바키님은? 저 뒷부분에 저는 좀 이북이라서 페이지가 다른데 그 이제 그 나가면서 노인 그 의사랑 하면서 의사가 뭐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 사람이 깨달아요. 뭐 이제 뒤는 그만 돌아보고 좀 더 적극적인 시선으로 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해 보라고 해요. 그 충고가. 맞아요. 근데 일리가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진실되고 가치 있는 일에 작은아마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야망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만으로 긍지와 만족을 느낄만 하다. 약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똑같이 그냥 살아가겠구나. 근데 단지 그 6일간의 여행은 저희도 여행 갔다 오면 좋다. 리프레시다.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하다 돌아오면 현실이잖아요. 저는 똑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노인 만난 거는 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난 이 마지막 페이지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농담이라는 거가 마지막 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농담이 난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어 사실은. 그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란 책. 읽으셨어요? 네. 저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이거 또 고전이기 때문에 안 날 수 있는데 농담이 나는 정말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근데 농담에 대해서 저도 말하려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책 통틀어서 저는 농담에 관한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 스티븐스가 농담을 마스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맞아. 그 부분이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 되게 농담이라는 게 사실 진짜 어떻게 매뉴얼이 있고 외워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정말 아닌 분야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시도해보고 실패했다. 오늘도 실패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조하면서 또 다른 거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그런 작은 유머가 또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원동력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품위에는 위트가 함께 있어야 맞아. 된다. 저도 그게 센스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렇습니다. 품위 있는 위트로.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오늘 책 가지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라에 마무리하고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다음 책은 정대건 작가의 그 GV 빌런 고태경이라고 입니다. 저희 네. 상 좋아하잖아요. 여기 또 뭐 장면 문학상 받았다는데 그건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소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중박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기 우리 카즈오 이시구로 작가를 소개하시면서 소개했던 책이 있었잖아요. 태양. 클라라와 태양. 클라라와 태양. 그 책과 이 책이 너무 전 충격이었어요. 어떤 점이요? 제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냐면 시대의 흐름을 함께 가는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미술이든 예술이든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책은 되게 초반에 쓴 책이잖아요. 이 분이 그 책이랑 지금의 클라라 책은 완전 달라요. 물론 인간의 고독함과 어떤 인간에 대한 탐구는 같은 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최신판이에요. 왜냐 AI 이야기가 나오니까 SF거든요. AI 우리 옛날 영화 AI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책인데 그래서 이런 고전을 쓰신 분이 되게 그런 트렌디한 소설을 또 최근에 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죠. 갑자기 내 이 얘기 왜 하지? 그 얘기 하고 싶었나 봐. 아까 사실 그 사전 미팅에서 클라라와 태양은 읽으셨다고 해가지고 물어봐야지 했는데 까먹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농담이라는 걸 얘기하다 왔는데 농담이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